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뉴스 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김종혁입니다. 여러분 저 그동안에 제가 패널로 이 옆자리에 앉아서 패널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앵커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월, 수, 금 일단은 월, 수, 금 월요일과 수요일은 오후 4시 그리고 금요일은 오후 2시에 앵커로서 여러분을 만나뵈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앵커가 돼서 처음에 인터뷰 대상자로 모신 분은 제가 매우 존경하는 그리고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전설과 신화로 남아있는 근데 신화인데 아직도 활동하고 계신 신화예요. 조갑재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조갑재 선배님 제가 약간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국제신문 기자로 1971년도에 시작을 하셨어요.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 기자로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상당히 반골이셨습니다. 1900 박정희 정부의 그 포항 석유 예. 그렇죠? 76년. 네, 76년인가요? 예, 예.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도를 하셔갖고 그때 제가 알기에는 그때 중앙정보부 예, 하여튼 쫓겨났어요. 네, 그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5.18 광주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 일어났을 때는 본인이 직접 그 현장에 부산에서 그 현장에 가서 또 취재까지 했던 그런 경력도 있으시고요. 1983년서부터 월간조선의 기자로부터 시작해서 대표이사 사장까지 하셨고 2005년부터는 조갑재닷컴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기자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971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자하신 거예요? 55년째입니다. 지금 기자 생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자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뭐 요새 저 유튜브가 있으니까 예.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아마 직접 취재하고 현장에 가고 하는 것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예. 보면 지속적으로 기자 활동을 한 번도 중단해 보신 적이 없는 그런 분이세요. 정말 대단한 그 기자들로서는 정말 귀감으로 삼을 만한 그런 선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조갑재 선배님은 죄송합니다. 원래는 반골 기자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그 보수의 어떤 상징 가장 보수 논객 이분을 얘기할 때 이제 보수 논객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는 합니다. 언제 우리 조 선배님은 보수 논객이 되신 겁니까? 제가 싫어하는 말이 보수 농객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싫어하는 말이 농객, 원로 이런 거 싫어합니다. 네. 제가 아직 젊잖아요. 해방동이잖아요. 해방동이. 1945년생이시죠. 그러니까 해방동이 어린아이인데 네. 그리고 농객이라고 하면은 취재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머리 굴려가지고 글 쓰는 사람을 농객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저는 현실에 밀착돼가지고 쓰니까 취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자입니다. 그냥 사람들도 만나고. 그냥 조갑재 기자입니다. 네, 기자. 근데 보수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신념 같은 것들을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그분들의 그 우리 역사적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라는 내가 저를 보수라고 하는 적은 별로 없어요. 남이 불러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 경우에. 저는 보수다 진보다 하는 걸 의식하지 않고 네. 기자로서 사실이 뭐냐 그 사실을 찾아내고 보도할 때는 좀 공정하게 보도를 하자. 모든 문제는 사실관계만 명확해지면은 해결책은 저절로 나온다 하는 게 저희 이제 신념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지금 반골 기자로 보였고 반정부 기자로 찍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신문사에서 3번 퇴출됐다가 4번 복직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새 제가 오른쪽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항상 중간을 달렸는데 이 사회가 좌회전 해버리니까 내가 오른쪽에 놓여버린 거예요. 특히 1980년도 이후에 운동권 문화가 팽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요사이 12.3 계엄 이후에 아주 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조갑재 빨갱이다. 막 그런 이런 식으로. 사람도 있죠. 자칭 보수라는 사람이 저를 예. 이제 좌파로 몰고 뭐 진보로 몰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나 그거 다 틀렸고 저는 사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앙선을 쭉 달려왔습니다. 예. 다만
보수라고 하면은 제가 부정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 같은 사람을 보통 분류한다면 컨서버티브 리버럴리스트라고 그래요. 컨서버티브 리버럴리스트. 예, 그러니까 제가 보수적인 자유주의자. 성향은 보수적인데 리버럴리스트란 말은 사실을 추구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비판 의식이 강하다. 그러니까 사실을 양보하지 않는다. 저는 신념보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념보다 사실. 예. 사실 이제 이 조갑재 선배님은 그 제가 과거에 기자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도 제가 아주 그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박정희를 많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는데 나중에 공부를 더 해보면 더 할수록 박정희는 이승만이 깔아놓은 레일을 달린 기관차더라. 그렇죠. 이런 말씀을 그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가슴에 와닿았고 두 번째는 반박되어지지 않는 거짓은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예. 그 저한테 그 말씀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예, 납니다. 그 말 전부 저도 써먹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히 정치권에서 그렇다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는 바로 리얼타임에서 반박을 해야 돼요. 그 시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 나중에 진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간만 지나면은 그게 발이 달려가지고 날개까지 달려가지고 지금 부정석 음모론처럼 그렇죠. 뒤덮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보수 세력이 그게 아주 소홀했습니다. 누가 남이 대신 싸워주겠지 하면서 자신은 빠지는 바람에 어느새 거짓말이 이게 통설이 되고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네, 그렇죠. 이걸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알기에 우리 거짓말 그리고 가짜 뉴스, 선전, 선동 이런 것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목적이 플로레타리아 해방이라는 그렇죠. 예. 전인민의 평등한 세상 이런 것들을 너무나 그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현실적으로 무슨 거짓말을 해서 선전선동을 해서 방화를 하고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것은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보수라고 흔히 스스로를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제 부정선거 맞습니다. 논란처럼 그냥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김 국장이 제기한 그게 오늘날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뭐냐 하면은 공산주의는 괴물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살인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세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게 이게 인간의 정오심을 조직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산당과 싸우는 사람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그 니체가 경고했던 대로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이 되지 않기를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닮아가 보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닮아가는 순간 공산당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냉전 전략을 짠 이른바 대소 봉쇄 전략을 짠 사람이 조지 F 캐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캐넌의 유명한 문서 1946년에 나온 롱 텔레그램 그게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소련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기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걸 실천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네. 예를 들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한국전쟁 때 언론 검열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전쟁 중에 언론 검열을 폐지했어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동아일보 기자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요사이 매일 장교 몇 사람이 와가지고 신문 지면을 이리 바꾸라 저리 바꾸라 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듣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 옆에 공보처 처장이 있어서요. 딱 지시를 합니다. 내일부터 언론 검열 폐지하라고. 왜냐?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는데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건데 자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론 자유인데 언론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공산주의와 싸워서 얻는 게 뭐냐?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죠. 그러면 계엄 상황에 그래서 6.25 때 그 신문을 보면 말이죠. 신문이 군인들의 학살 부패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당시에 언론이 폭로한 겁니다. 그리고 1952년 선거를 했어요. 전쟁 중에 선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선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선거 중에서 최대 규모 선거입니다. 면장까지 뽑았어요. 아, 그런가요? 17,000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은 민주주의를 하려면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해봐라. 또 잘못하면 또 바로 잡으면 되는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데는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그걸 난 이승만 대통령이 저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12.3 계엄 선포한 걸 보고 아마 통탄할 겁니다. 왜 참지 못하느냐. 민주주의는 참을성이 있지 않으면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반국가 종북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과연 우리 상황이 그 정도 상황이었냐에 대한 논란은 또 별개로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우리가 소양에 있어서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걸 깬 거군요. 또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기념일 행사 때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 연설의 첫 문장이 이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비록 문제 해결을 하는 데는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가 되려면 인내하고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전선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대응 거기에 똑같은 선전선동으로 맞서는 것들은 그것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가 없고 인내하면서 그렇죠. 우리의 민주주의적 원칙으로 맞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가 세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법치 아니겠습니까? 법치. 그다음에 사실. 그다음에 자유 아닙니까? 그 순서가 사실에 기반한 법치. 라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사실, 법치, 자유가 어느 나라 가든지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인데 불행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은 법치를 무너뜨려 버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사실까지 지금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보수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 셈이지 뭐. 자, 이제 뭐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결해야 될 헌법재판소, 이 헌법재판소조차도 지금 현재 이미 100일이 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건지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갑재 기자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1차례에 걸쳐서 대통령까지 나와서 직접 본인이 변론을 했고, 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만, 그렇게 돼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우리 조 기자님께서는 조 선배님께서는 이건 8대0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판결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저는 지금도 8대0으로 결론 날 거로 믿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없다고, 그 밖에 다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5대3 등등 이야기 하는데 그럼 3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3이 그러면은 기각하겠다는 의견인지 아니면 그 3이 절차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 저는 3이 기각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절차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라는 예. 어떤 이런 식의 그거는 절차. 그 사람들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에 탄핵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실수한 거예요. 네. 그걸 자기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4월 17일 이전에 8대0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세 사람이 탄핵 기각을 고집한다고 하면은 그 뒤에 벌어질 사태는 가공하고 여기에 또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최성목 두 사람의 책임은 아마 무시무시할 겁니다. 예, 근데 기각이 되었을 때. 기각이 되었을 때. 세 사람이 고집으로 기각이 되었을 때 딱 이거는 누구 때문이냐.
헌법재판소가 임명해야 된다고 판결을 했잖아요. 그죠? 판결을 하는 걸 거부를 하고 지금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흔역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됐다.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국군 통수권자로 돌아왔다. 그래서 국군이 분열되었다. 국군이 분열되면 그 내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 이어질 때 이 책임은 누구냐고 딱 따질 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이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빅터 차, 예. 빅터 차라는 제가 이제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CSI에서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그분이 이제 그때 그 부시 대통령 마이클 그린과 더불어서 그렇죠. 한국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한국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부시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현재 CSIS라는 그런 띵크탱크에서 일하고 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이분은 이제 한국 사람이고 그다음에 부인도 한국 분이세요. 물론 이제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이시지만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에 기각이 될 경우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그렇죠. 벌어질 것이다. 지금 현재 이 모든 상황은 조기 대선으로 그렇죠. 가야지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거든요. 이분은 상당히 보수적인 분이어서 거꾸로 이거 그 탄핵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조 선배님이 보시기에 그 두 가지 시나리오 결국은 인용이냐 기각이냐인데 기각이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국가적인 커다란 그 시위대가 뭐 다시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뭐 시위대가 몰려 나오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했던 그런 시위대가 길거리에서 충돌하고 그걸로 인해서 경찰이라든가 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동요하고 뭐 이런 사태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빅터 차는 사실 한때 한국 대사로 물망에 올랐던 사람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분은 실무도 많이 밟고 하는 분인데 역시 학자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하신 한 말이 딱 머리에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냐. 오늘날 이 사태의 해결책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가지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지금 한국 사회의 갈등을 그 물꼬를 튼다는 거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조기 선거 대선으로 쪽으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해결책이에요. 아니 이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문제는 최종적으로 선거로 결정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주권적 결단입니다. 아마 선거를 하면은 유권자가 한 300만 명, 3천만 명 투표할 거라고. 그것으로서 하면은 거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하는데 그분이 말한 기각된 후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런 한 번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로 돌아온다는 이 끔찍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의 명령을 수행을 해가지고 계엄 집행을 하다가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군경의 수뇌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한국 장교단의 엘리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중에 합참의장 나오고 육군참모총장 나오고 국방장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순간 우리 국군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국군이 체포하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설사 돌아온다 하더라도 수시로 재판받으러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저 여론조사를 하면은 최근 갤럽조사를 보면은 탄핵 찬성 60%. 지난주 반대 34%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60%가 누구냐 하면은 보수의 30%, 중도의 70%, 진보의 90%, 그리고 사회 계층별로는 젊은 층, 그다음에 사무실 종사자가 많아요. 그다음에 상공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중추 세력이에요. 60%가 탄핵 찬성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세력이 한국 사회의 중심 세력입니다.
좌우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저는 이 세력이 아주 중요한 세력이라고 봐요. 일종의 바이털 센터예요. 아주 역동적인 중간 세력인데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않고 있거든 지금. 네. 왜냐? 어차피 탄핵될 거라고 보니까.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참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무슨 8대 0으로 기각이 되는 게 아니라 5대 3으로 기각이 되면은 세 사람 때문에 그렇죠. 나라가 아닌 소수에 나라가 의해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다라고 뒤집어지는 생각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1987년 사태가 재현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럼 그걸 나중에 경찰이 진압하지 못한다. 군대가 진압한다. 진압해야 될 사람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군을 보고 진압하라고 했을 때부터 군의 내분이 시작되고 이거 잘못하면은 지금 제가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군대가 분열되면 그게 내전입니다. 시리아가 왜 13년 동안 내전 상태로 가가지고 약 100만 명이 죽었습니까? 그 아사드파와 반아사드파로 군대가 쪼개져 버렸잖아요. 2011년에. 그러니까 빅터 차 이야기대로 이런 끔찍한 상황이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윤석열 기각 즉시 공화국의 위기를 맞고 지옥문이 열리는 거고 그다음에 더 끔찍한 것은 북한이 호시탐탐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기회로 삼을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세 사람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이 기각 편에 설 거냐 하는 거는 전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8대 0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건 듭니다. 이제 우리 조갑재 선배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시나리오고요. 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선배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인용이 돼서 대선이 치러지면 그 최대 아마 아까 3천만 명 얘기를 하셨지만 투표율이 아마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높을 겁니다. 그 양쪽 진영 모두가 그렇죠. 상대 진영에 대한 거부감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투표를 한다면 엄청난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이른바 우파라고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야, 왜 우리 당만 2번, 국민의힘만 2번씩이나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되는 거냐. 대통령 뽑아놨더니 다 탄핵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까지 탄핵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그 정권을 그냥 상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많죠. 예,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분들은 왜 우리 당만 2번이나 돼야 되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야, 이렇게 되면은 상납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이건 난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탄핵 결정문은 한국에서 나온 판결문 중에서 최악입니다. 아, 엉터리였군요. 엉터리입니다. 그런 엉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태를 만든 사람은 국민의힘도 아니고 그렇죠. 우파도 아니고 맞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예, 맞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한 거예요. 국회를 선관위를 점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부른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는 같이 갈 수 없다 해가지고 보수가 앞장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응징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 선을 그어야죠. 근데 이미 상황은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이미 맞습니다. 상당히 예. 진행됐고요. 예. 그 중에서 그 뭐 왜 두 사람 다 탄핵이 돼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 선배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이거 옳지 않다. 그렇죠.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로 정리해 주시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야, 만약에 탄핵이 되고 나면 우리는 완전히 상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그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살아온 과정 자체가 저 사람을 과연 대통령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저 사람은 진짜 민주적인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맞는 사람이냐. 이런 의구심이 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꼴을 우리가 어떻게 보란 말이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까 빅터 차의 이야기대로 조기 대선이 그런 문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조기 대선이라는 건 뭡니까? 유권자들이 수천만 명이 참여해가지고 주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 그렇습니다. 주권 행사한 결과는 그건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건 주권적 결단이에요. 네네. 주권적 결단은 아무도 거기에 토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건 존중해야 됩니다. 그 결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그걸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그걸 된다.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민주국가가 작동 못하죠. 예. 또 그러니까 왜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당선된다는 패배주의적 생각을 그렇죠. 가집니까? 네, 그 말씀. 다른 방법이 있는데, 네.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재판을 받고 리스크가 많은 사람이 당선되도록 한다면은 그런 보수는 보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자각 노력을 통해서 그런 후보보다 더 좋은 후보를 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조 선배님은 만약에 보수가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낸다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해서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십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기 대선이면 한 달 정도의 시간 안에서 국민의힘 또는 이준석의 개혁신당까지 합친다면은 이 자유진영에서 또는 반 이재명 진영에서 후보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선을 하겠죠. 그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경선이 이게 자유진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거예요. 예. 그 본선보다도. 아, 그래서 그 경선 과정에 지금 광장 세력이 만약 개입을 해가지고 이른바 뭐 전광훈 목사의 뭐 예, 자유통일당 세력이라든가. 어쨌든 막 그쪽으로 오른쪽으로 확 끌고 가는데 휩쓸릴 거냐 아니면은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차피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다가는 이번 조기 대선도 완전히 계엄 심판 선거가 되어버린다. 네. 그럼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후보를 뽑는다면은 그건 굉장한 드라마가 될 거예요. 드라마가 된다 이거죠. 그 드라마를 만들어내면은 한국에서는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쪽에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 선배님 그 동안에 제가 알기에는 뭐 좀 젊은 보수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옹호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에는 또 한동훈 대표에 네, 대해서도 그렇죠.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네.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뭐 후보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홍준표 후보,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그리고 우리 당에서만 따진다면 한동훈 후보 이 네 분에 대해서 짧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전 이름을 들어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 노선으로 정리를 한다면 노선으로. 네.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 반대에 선 사람은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 반대에 섰던 사람들은 네. 그건 뭐 필패죠. 필패 아닙니까? 지금 여론 구도상 그렇죠.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서 반응하는 걸 보면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중에서 후보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건 굉장히 지금 아주 좁혀지네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네. 그러나 결정문이 나온 다음에는 또 세상이 한 번 더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용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 인용이 되면 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뭘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세력은 헌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거의 내란 세력으로 찍히는 거 아닙니까? 결정문에 인용이 의해서.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그 결정문의 내용은 상당히 비판적일 수 그 결정문은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에서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네. 대장정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정치적 논쟁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 문장이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세력을 그냥 완전히 반헌법 세력, 반국가 세력
내란 세력으로 몰 수 있는 문장이 거기에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탄핵이 될 경우. 그렇죠. 그러면은 새로운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후보인 게 분명하고 그다음에 그 후보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만들어내서 대항한다면 뭐 꼭 보수 우파가 그 반드시 패배한다라는 그런 패배주의에 젖을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 지금 대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시간을 그렇습니다. 놓치고 못하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지금. 지금 가능성이 매우 약한 윤석열 대통령 기각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동안에 뭘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100m를 뛰는데 10m 뒤에서 지금 뛰려고 작심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 힘이 예. 이런 모순. 예. 그래서 예컨대 대선 토론이 이루어질 때 그 네. 대선 토론장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라고 질문을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후보들도 이제 보면 애매모호한 그런 대답을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그 토론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정선거론이 그 광범하게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스팔트에 나갔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부정선거가 자행돼서 대한민국은 이 뽑힌 사람들이 다 엉터리고 중국 간첩들에 의해서 선거가 조작되고 있고 뭐 이런 주장들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근데 이게 믿는 게 그냥 무슨 그 학력이 낮거나 뭐 정보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아주 나이가 드신 변호사들이라든가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런 주장을 믿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럼 이제 차곡차곡 설명하면 그때는 이제 뭐 좀 받아들이시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예,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제 말에 반박을 못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그 평생 기자를 하시면서 55년 기자를 하시면서 보시어 왔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계속 싸워온 게 그런 황당한 거짓말과 싸워왔어요. 네. 그런 거짓말은 주로 과거에는 좌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좌파와 싸우다가 똑같은 괴물이 됐다는 게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리고 좌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짓말은 북침설 아닙니까? 우리 군이 평양 쪽으로 쳐들어갔다는 북침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광우병 난동, 예. 2008년에 광우병 난동, 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이 걸린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MBC, KBS가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광화문이 서울의 거의 중심지를 마비시키고 예. 그게 또 이명박 대통령이 길을 꺾었다고요. 예. 그 효과를 본 겁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둥. 예. 최근에는 뭐 그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그걸 또 오염수로 이미 안전하도록 처리한 걸 처리수라고 불러야 처리수죠. 되는데 사실은 처리수가 맞죠. 오염수라고 하니까 이 우리 정부도 오염수라고 계속 따라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거기에 반작용인가 모르겠는데 광주 사태 때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거짓말. 거짓말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아들이 가짜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병역 기피했다는 거짓말. 예? 땅굴이 청와대 밑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짓말. 이렇게 쭉쭉 진행되다가 이제 우파의 거짓말들이 그렇죠.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2020년 4월 총선이 부정선거로 졌다는 거짓말. 자, 이때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그때 국민의힘이 잘못했죠. 국민의힘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또 알고 있었어요.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네. 이 거짓말임을 내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결정적으로 선을 긋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워낙 거세니까. 근데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정치라는 게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니까 과거에 김어준이 부정선거론을 얘기했었잖아요. 박근혜, 그렇죠. 문재인 두 후보가 싸웠을 때 K값 상수가 조작돼서 문재인이 졌다. 네, 2012년. 이렇게 주장하면서 더 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때는 민주당에서 펄펄 뛰었어요.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다. 아니,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말이 되느냐, 니네 거짓말을. 근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김어준이의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겠죠. 하지만 입 싹 씻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온 거예요. 부정선거론을 우리 쪽에서 제기를 하니까 민주당은 그 말이 되느냐고 펄펄 뛰고 우리 당에서는 뭐 우리가 졌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가 졌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뭘 앞장서서 그거를 반박할 이유가 뭐 있어 라면서 사실은 내부에서 조사를 해서 말이 안 된다는 것들이 확인됐지만 저희는 입을 닫은 거죠. 그게 바로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는 게 그렇죠. 바로 그 경우거든요. 네. 그리고 김어준의 거짓말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계속하다가는 사전투표율 떨어진다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걸 정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당대표인 예.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올라타셨죠. 근데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데 이분은 선거가 끝나고 1년 한 반 있다가 2021년 대통령 경선 때 그걸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근데 그걸 제기하니까 지지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기함으로 해서 우리 지층을 결집하자라는 그런 전략적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때 잡았어야 돼요. 그래도 정규재, 김진, 그다음에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이병태 교수 이런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그리고 2022년 7월 대법원 판결로 해가지고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다고요. 그렇죠.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은 뭐 주장했던 것들이 왜 말이 안 되는지가 다 그 기록이 돼 그 있잖아요. 판결문이 몇백 페이지가 되고 그렇죠. 실험도 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꼼꼼히 반박을 해 줬는데 그러다가 작년 4월 총선으로 또 한 번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검표 과정을 하나 더 도입하는 바람에 그래서 2,800만 표 개표해 보니까 한 표도 오차가 없었어요. 그걸로 끝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하는 선포문에는 부정선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토고령에도 안 나옵니다. 아니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알릴 때 왜 그걸 뺐어요? 그거는 딱 숨겨놓고 비밀 공작을 하려고 하다가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선관위로 300명의 병력이 갔다는 게 밝혀지면서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로소 그걸 공개를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사고도 넘치는 증거들을 그러니까 얘기했죠.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니까 무덤으로 들어갔던 그 유령이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한 30%가 믿는다. 어른들의 1,500만 명 이상 믿는다. 그 믿는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이게 한국 국민들을 분열시켜 버렸어요. 네. 어떤 가정에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요. 또 부부끼리 싸워가지고 각방 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창회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맨정신 가진 사람은 안 가요. 이게 전국적으로 퍼졌으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국민 평균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고 또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학력이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요. 예, 학력이 세계에서 제일 높죠. 그런데 속는데 1등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진짜 궁금한 게 그 아까 말씀하신 광우병이나 사드 전자파에 대한 그런 뭐 사람이 튀겨진다느니 뭐 참외가 튀겨진다는 얘기, 세월호에 대해서 뭐 인신공양설이니 뭐 미국의 잠수함하고 충돌을 했다느니 근데 그 세월호가 건져진 다음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천안함이 뭐 그 기뢰에 의해서 우리 군인의 기뢰, 우리 국군의 기뢰 혹은 거기에 무슨 암초에 의해서 좌초했다느니 후쿠시마에서 그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그것이 뭐 그
작년 3월 달쯤이면 우리나라에 도달을 해서 다 우리가 방사능에 오염된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느니 부정선거라느니 그러다가 요즘은 또 아까 이 방송하기 전에 그 대표님과 말씀드렸지만 이 산불을 저지른 것이 중국의 간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우리 경찰들 중에서 중국 공안이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아니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수시로 계속 거짓말이 난무를 하고 가짜뉴스가 난무를 하고 선전선동이 횡행하는데 여기에 계속 속아서 거기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는 사람들 좌든 우든 가릴 것 없이 양쪽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우리 민족의 DNA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좌우 그 거짓말을 다 말씀하셨는데 좌익의 거짓말과 우파의 거짓말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좌익은 거짓말인 줄 알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거짓말 그렇게 선동하는 목표가 확실해요. 예. 목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자칭 우파라고 그럽니다. 그 우파도 아니에요. 이 음모론자들의 거짓말은 자기 편을 해칩니다. 자기 편을 해친다. 자기 편을 해치는 거예요.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민주당 당사 앞에 가가지고 자백하라 범인 나오라 해가지고 데모한 거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없죠. 예. 괜히 같은 편끼리 막 욕합니다. 저를 욕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사람들. 우리 김 국장을 또 욕할 거라고.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 편끼리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해입니다. 자해. 내부 총질입니다. 좌파의 선전선동은 그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계급의 네. 적들, 자기들이 그렇죠. 반대하는 그렇죠. 사람들, 그러니까 우파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파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비난과 음모론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기네 편을 공격하는 데 그러니까 쓰이고 자기 편. 있다. 그래서 이 보수가 분열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음모론 보수와 안 믿는 맨정신 보수로 지금 나눠진 겁니다. 맨정신 보수와 음모론자들로. 예, 음모론자들로. 이게 노선 투쟁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앞장선 사람이 두 사람이야 지금. 누굽니까? 현직 대통령 윤석열,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황교안. 그럼 이런 상황을 저 반대 진영에서 보면은 얼마나 경멸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형식적으로 보수를 대표한다는 넘버 2와 넘버 1이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지금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황교안 대표 이 두 분이 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런 증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면 가장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오히려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아무것도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 해왔으니 상대편에서 보기에는 뭘로 보겠냐? 참 보수 한심하다. 이게 뭐냐 니들 이렇게 특히 얘기할 수 있겠네요. 중도에 있는 사람이 뭘로 보겠냐 이겁니다. 네, 그렇죠. 중간에 있는 사람이 대충 온건하고 합리적인데 네. 근데 입장을 바꿔가지고 민주당 야 근데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은 보수는 그 사람들을 뭘로 보겠습니까? 중도는 그 사람 뭘로 보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한국 보수를 죽이고 있는 게 음모론이고 이걸 이번에 탄핵 인용 이후에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은 이번 조기 대선도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한국 보수는 재생 불가능입니다. 재생 불가능. 네. 재기 불가능입니다. 싸우다가요. 선거라는 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는데 우리가 내세우는 무기가 사실이 아닌 그렇죠. 음모와 허위로 그것을 앞세워서 싸우다가 패배하고 나면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별로 쓸 데가 없잖아요. 이거는 컬트입니다. 일종의 컬트 그룹이에요. 부정선거 컬트 그룹이에요. 컬트 그룹에 한번 빠져버리면은 예.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하고도 성격상 비슷하네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사한 굉장히 점이 비슷합니다. 있네요. 아마
다만 미국이 좀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트럼프도 트럼프의 그렇게 주장을 부정선거 했었잖아요. 음모론을 믿는 공화당 당원들이 한때 60%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참 비슷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트럼프가 그 이야기를 안 하지. 지금 안 하지. 자기가 이제 됐으니까 이기고 나서는 이유가 이야기 안 하는 없는 거예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기고 자기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을 하니까 이거는 트럼프보다도 한 수 위지. 한수 위, 아래가 아니라 한수 위. 그 정도가. 근데 이거 참 민망해서 민망해서 얘기하기 그런데 얘기하는 미국의 언론에서요. 그 뉴욕 타임즈인가 어디서 얘기하면서 최초로 유튜버들이 확산시킨 망상에 의해서 계엄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 최상훈 특파원이 쓴 네. 그 기사를 저도 읽어보니까 한국의 어떤 교수의 말을 빌려가지고 이번 계엄 사태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한 세계 최초의 반란이다라고 썼다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한 세계 최초의 반란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유튜브 대통령이 알고리즘은 내가 어떤 걸 보면 그와 비슷한 것만 계속 음모론을 보기 시작하면 음모론에 대한 것만 계속 들어오니까 그걸 보면서 완전히 머리도 거기에 고정돼 버리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킨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에 탐닉했다는 것은 뭐 그건 뭐 다 알려진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부정선거론에 빠졌다는 거죠. 그게 망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다가 보면은 이게 한국 보수가 재생하려면은 뭘 해야 될지 아주 고민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야 될 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야, 좌파들의 어떤 선전선동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에 대한 적에 대한 우리 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 쪽에서 우파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아니고 자기네 진영에 그게 아니다. 그게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이게 사실인데 부정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왜들 이러지? 왜 자기 쪽과 토론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너 입 다물어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하면 보수는 사실은 그동안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우리의 주류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렇게 키운 사람들이 국민의 힘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될 게 보수 언론이에요. 보수 언론들. 보수 언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부정선거 음모론은 말도 아닌 거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예.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다만 최근에 와가지고 최근에 와서 몇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몇 군데 최근에 와서 KBS가 추적 60분 맞아요. 두 차례 방송을 하고 예. MBC, JTBC도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종이 신문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이건 거짓이다.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막 광고를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데 지면을 그건 광고면입니다만 광고면을 제공해주고 그렇죠. 그걸 또 애매모호하게 써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도 뭐 약간 일리가 있는 것처럼 신빙성이 좀 있는 것처럼. 그게 또 반박하는 아니 세상에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는 사람과 동쪽에서 뜬다는 사람을 양비론으로 또는 양시론으로 보도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다가 이렇게 키워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보수 언론이 명예를 걸고 작심을 하고 이것 때문에 보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럼 언론의 고유 속성이 거짓말과 사실을 구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한 70% 정도는 기성 언론의 책임입니다. 네. 근데 기성 언론들이 그러는 것은 예를 들면 시청률이나 혹은 구독자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가장 큰 걸까요? 아니면 본인들도 그것을 믿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요새 아마 그렇게 막 정론을 펴면은 보수가 뭐 일찍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전에 계엄 사태 이전에 이전 상황에서도 이미, 그렇죠. 이전 상황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상 맞서 싸우지 않았죠. 맞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키워왔지. 키워왔지. 그래서 국정원이 선관위를 그때 보안 검색했잖아요. 그 나온 보고서를 또 뻥튀기 해가지고 마치 부정선거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선관위를 작사를 했잖아요. 네. 선관위를. 예. 아니 선관위가 지금까지 63년 동안 선거 관리를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부정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잖아요. 3.15 부정선거를 막기 이후에, 위해서 네. 만들어낸 게 이제 선관위인데 그래, 없잖아요, 그 이후에는 아무도. 사실 그 공식적으로 드러난 게 하나도 없는 지금 거죠. 뭐 채용 비리 그걸 가지고 때리는 바람에 선관위가 지금 부정선거 기관 비슷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새 제일 웃기는 게 한 손에 태극기 한 손에 성조기. 스탑 더 스틸 아,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미국에서 트럼프가 주장했던 만든 거예요. 거짓말. 예. 표도둑을 막자는 건데 그건 한국은 바나나 공화국이다.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바나나 공화국이다라고 하고 또 한쪽에는 태극기를 들고 애국의 태극기와 매국의 나라를 팔아먹는 스탑 더 스틸을 든 사람이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정신분열 아닙니까? 예.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성조기를 들거나 아니면은 또 이스라엘기. 예, 이스라엘기까지 들고서 우리 시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미국 친구들 만나면 미국 친구들이 아니 왜 우리나라 국기를 드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사실은 좀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저는요 그 점을 꼭 지적하고 싶은데 한국 보수가 이렇게 된 데는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우리가 자주국방 의지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닙니까? 네. 사대주의자가 된 것 아닙니까? 보수는 어느 나라든지 내셔널리스트 아닙니까? 네. 국가주의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미국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핵무장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한국 보수는 그때부터 병이 들었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무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이 우리 국력을 이렇게 우리 국론을 이렇게 다져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유화론자들 북한에 대해서 핵 개발에 대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의지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큰 거죠, 사실은. 안보를 포기한 보수 아닙니까? 예? 우리가 안보를 포기한 보수는 가짜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안보를 포기했습니까? 주한미군에 의존하다가 저는 연대별로는 전두환 대통령이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챙겼던 보수. 저는 뭐 지난 50년 동안 참 군대 국정원을 많이 취재했는데 느낌이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3사람 정도밖에 안 돼. 네. 대통령, 네. 국방장관, 합참의장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다 이게 노예 건설. 거기에 그런 현실을 부정하니까 그다음에 현실을 부정하면 그때부터 공상을 하게 됩니다. 네. 공상하게 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이런 장난에 속고 이러다가 오늘날에 아주 추한 보수라는 세력이 남은 거예요. 남은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조갑재 대기자님, 55년을 기자로 살아오셨던 우리 조갑재 기자님과 말씀, 그 인터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뭐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여기다 응원해 주시는 글들을 많이 보내주신 거 보니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제 패널이 아니라 앵커로 돌아와서 인터뷰를 하니까 저도 상당히 좀 긴장도 되고. 하나 더 붙여야 되겠다. 네네,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참을성이 저는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이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수능 시험 쳐놓고 말이죠. 예. 그 출제위원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채점을 안 하는 거예요. 채점을 안 하고 발표도 안 하는 겁니다. 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2달 동안 심리하고 한 달 동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 평의한다고 하니까 계속 발표를 안 하면은 수능 시험 쳐놓고 난 모르겠다 예. 하고 나가버리면은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요.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심각하죠. 예.
빨리 하여튼 저 헌법재판소가 그 이성과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요. 선배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